안개가 이렇게 짙은 게 잘 못 보셨죠? 하얀 너 주변이 다 하얀색이야. 그러니까요. 와 진짜 와. 하얘 그죠? 너무 신비하죠. 와. 구름 속에 이제 차를 뚫고 우리가 올라간 거죠. 여기 세계가 나무 느낌도 그렇고 네. 모노노케힘의 세계에 온 것 같아요. 얼령공주라고 한국에서 아, 하기도 그래요? 했었던 그쵸? 네네. 오, 야 진짜 사실 정도로 하얘요 세계가. 요 후지산이 그런데 활화산이라는 거. 활화산이고 300년 전에 거대한 분화가 있었다는 거죠. 300년 전에. 네. 300년 전에 폭발했던 분화구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네. 오 도착했어요. 왔어요. 네, 여기가 지금 고도가 벌써 한 2,000m는 훨씬 훌쩍 넘었죠? 네. 그렇죠. 와, 기가 막히지 않아요? 공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 구름 속에 딱 들어와 있는 느낌. 네. 또 올라가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좀 설레는 마음으로 가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어한먹이네요. 오한목. 지금 50% 정도 올라온 거잖아요, 산에서. 네네. 와 뭔가 벌써부터 여기가 본격적인 의심스러워. 그죠? 활화산 느낌 나네요. 맞아요. 이미 2,400m에서 시작합니다. 한라산 꼭대기까지 높이가 1,950m인데 2,400m에서 시작을 하니까 한라산보다 높은 곳에서. 이 길 자체가 전부 다 이제 화산석들이. 신발 잘 신고 가야겠다. 그러니까요. 시호 씨, 그런 여기를 올 거라고 상상 못했죠. 못했어요. 지금 냉장고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맞아. 거대한 그 냉동 창고. 약간 드라이 아이스 같이. 네네, 냉동 창고에 들어온 느낌. 근데 녹시님도 일본에서富士山에서 촬영한다고 들었을 때 이거는 상상 못 하신. 상상 못했어요. 이 정도는 상상 못했고 추위도 이 정도 추위일 거라고 상상을 못했고 네. 그래도 좀 나름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슬슬 뭔가. 두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밖에 없었어요. 네. 산장인데? 맞네요. 어디 왔나 보다. 육한목이나 네. 그죠? 뭔가 간판도 보여요. 네. 육한목에 우리 도착했어요. 아, 네, 여기 그 간판도 다 한글로 적혀 있는데. 맞아요. 잠깐만, 한글로 뭐라고 써 있느냐? 네. 여기는 로쿠고메. 뭔 말이야? 한글로 로쿠고메가 무슨 뜻일까 좀 고민하게 되네요. 그죠? 맞아요. 육한목이요. 누군가 보면 네. 우리 채널을 돌리다가 잠깐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 등산 TV를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지금 어디죠? 문화 그죠? 호의 문학으로. 그죠? 1700년에 있었던 네, 그 분화. 1707년에 분화했던 걸 마지막에. 네, 가볼까요? 네.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고 또 이제 10분 이상을 또 걸어가야 돼요. 근데 묘하게 또 우리밖에 없으니까 또 묘하게 무섭다. 이 길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와, 어머. 경사가 되게 가팔라 보이는데요? 바람에 날아가겠어요, 바람 세게 불면. 저 뭐 보이고. 뭔가 이 세상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어디 갔죠? 와, 뭔가에 왔어요 지금, 그쵸? 네. 바람 진짜. 제1화구. 가장자리 림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 따단! 분화구가 보이십니까? 어디요? 분하고 가장자리까지 오셨는데 맨땅 같은데? 네. 커다란 이제 분화구가 있어야 되는데 안개가 가득 차 있는 거 보이죠, 그쵸? 그렇군요 지금. 이거 정말 아쉬운데요. 아쉬운데 맞아요. 그렇죠. 그래도 아쉬우니까 혹시 이렇게 일지 모르니까 잠깐만 한번 네. 기다려왔다가 네. 우리 한번 그래도 볼 수 있으면 잠깐이라도 보고 네, 들어가면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어머, 분화구를 봐야죠. 이야기하는 동안 바람이 정말 역시. 세요. 산은 그래도 그쵸 맞네요. 밝아졌어요. 어쩌면 볼 수도 있겠는데 이러면 아직 근데 안 보이네. 아직은 안 보이지만 너무 아쉽다. 기가 막힌데. 와. 그리고 기가 막혀. 와 저기 있었어. 와 와. 상상도 못했죠. 아래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맞아, 이렇게 맞아. 의미 있는 거였어. 그만큼 깊은 거예요? 엄청 거대한. 우와. 저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데 진짜. 와 잠깐 보여줬어. 네. 너희들이 내 얼굴을 모르는구나 하고 살짝 보여주고 우리 네. 산 할아버지가 이렇게 딱 보여주고. 한국에서 오신 걸 환영하고 있는 거 아 아니에요? 진짜요. 안절부절하시네 이제. 보고 싶다. 좀 기다려봐야겠는데 꼭 봐야겠는데 저거는. 방금 전에 보고 와 진짜 너무 추워 보여요. 체감온도 0도. 얼굴이 차가워서. 그렇죠. 제대로 되는데. 아니 이게 거친다는 계약이 있으면 기다리겠는데 아쉬우니까 저희 제작진들 다 모르고 그냥 기다린 거고. 바람 와. 날아갈 것 같아서. 진짜 바람 와. 이것만 싹 지나가면 이게 좀 살짝 보이는데 아래쪽까지는 보이는데 보일 것 같아. 왠지. 착하게 살았으면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가 살짝 저렇게 보이는데 와. 점점점.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오 많이 보인다. 야 보인다. 말이 안 닿아요. 감동이에요. 맞아요. 이야 바람이 싹 부니까. 갑자기 저렇게 펴지. 와. 엄청 거대하죠. 이게 진짜지. 와. 저쪽도. 야, 이 능선이. 와, 보인다. 눈앞에 펼쳐진 저 거대한 게 다 한 우와. 번에 화면에 안 담길 정도로 그렇게 압도적인 크기고. 그러니까 대분화, 대폭발이라고 이야기해요. 폭발력이 어마어마했다. 야, 이거 보려고 지금 기다렸는데 드디어 와. 둘러싸고 있는 이제 형태가 다 보이고. 네.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요 전체가 다 요렇게 다 분화기잖아요. 요거만이 아니고. 그치? 이렇게 네. 위에 올라가는 것도. 그쵸. 기가 막힌데 여기 진짜? 와. 저게 정상인데 저희가 본 저 분화구가 저렇게 커요. 와. 그런데 문제는 300년 동안 폭발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사실 300년 전에 그 분화의 크기가 네. 여기 드러난 것만 이 정도 네. 커다란 분화였는데 그 후에 너무 잠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좀 걱정스러워요. 사실 이건 도쿄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우리 한국에도 동일한 이게 재앙으로 닥치는 거고 네. 세계 경제를 휘청이게 만들 텐데 네. 같이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 기가 막히게 다 찍고 나니까 또 다시 또. 네, 이렇게 다 구름이 오면서 이런 것 같아요. 산 할아버지가 봤지? 이제 가 이렇게 하면서 다시 싹 하고 가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쇼가 끝났던 것 같아요, 마치. 다들 착하게 살았나 보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멀리서 왔는데 보여주셔서. 이게 3년 전에 분화했었던 그 사쿠라지마와산, 지금도 화라산인데 보시면요 마그마가 저렇게 분화하면서 와. 순식간에 내려오거든요. 우리 영상으로 보면은 정말 불안할 것 같은데 마을분들은 그냥 사시잖아요. 네. 정말 괜찮은지 궁금해서 과학연구소에 찾아서 공기가 시원하고 좋네요. 피톤치드가 느껴지는 그런 네. 느낌. 아니 연구소가 이렇게 예뻐? 오, 이런 산 완전 후지산 바로 산 옆에 안에. 있고. 좋다, 연구소. 여기 실내니까 마스크 쓰고 갈까? 네 여기는 마스크 쓰고. 네 알겠습니다. 어디로? 스트레시마스. 시즈레시마스. 시설이 되게 좋은데요? 여기는 전문적인 이야기야. 프로페셔널. 전문적인. 네 여기 다 있어요. 그렇네요. 보여주기 그러니까 딱 용이 보여주는- 아니구나. 예.
들어가면 바로 이제 모니터가 있는데 실시간으로 후지산에서의 어떤 지진 발생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후지산의 분화의 조짐이 보인다라고 전 들었었는데 지금 좀 보셨을 때 상황이 어떤가요? 特にそういう兆候はなくて多分おそらくハザードマップを書き換えたことが多分そういう話にな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올해 정도 2022년에 터져도 이상할 거 없다 이런 기사를 보고 갔는데 오히려 저 연구원분 말씀으로는 뭐 그런 거 없다, 그런 조짐 없다. 근데 해저드 맵이란 걸 바꿨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와 이것도 이거는 분할 これは네. まず富士山の全体像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地図は特殊な地図で木とか林を全部取っ払った状態の地図になってます。 실물 모형인데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저 크랙 하나까지도 다 표시돼 있네요. 와, 아까 봤던 거다. 네 맞습니다. でここちょうど富士吉田の市街地なんですね。非常に近いところに火口があるということが여기가 부지요시다의 그 시외지인데 네. 정말 가까운 곳에 하구가 있어요. 화구가 하나가 이 연구소에서 계속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마을 바로 옆에 화구가 있는 거를 안 거예요.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1시간 만에 네. 아까 그분은 3일이라고 3일 했었는데. ということですね。溶岩がここまで来るのにはい大体3日かかるっていう。 근데 그분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확실하게 알려드려야지. 그분이 이제 알람을 듣고 경보를 듣고 한 이틀 뒤에 출발하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요거는 이 모형을 가지고 다른 데서 분화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도 실험을 하는데 너무 정밀한 모형이니까 調子富士吉田の場所はここ。 富士吉田 저쪽이래요. 실제로 스포이드로 실제로 저 위에다가 떨어뜨려 하는 보는 거예요? 거예요? 네. 이야. 방금 그거 지금 보면 여기다 분할을 했을 때 저쪽으로 갈 거라고는 느껴지진 않거든요, 이게. ここから噴火した場合そっちに流れるっていうのは考えられない。ですよね。じゃあちょっとやってみますね。 이제 마그마가 분출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딱 지형을 시뮬레이션 하니까. 이야. 야, 마지막 순간에 저게 가네 저쪽으로. 가네요. 진짜 기가 막히다. 저기 호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호수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다 그대로 시뮬레이션 해서 만든 거잖아요. 네. 무섭네요. 와. 나오면 다 이쪽으로 갈 것 같은데. なので、今さっきねここから流すとなんとなくこの辺に行こうっていう感じがすると思うんですけど、こういったものを通して子どもたちにどこから噴火すると自分たちのところに来るかっていうことを、実験を通して教えてたりします。 그 문제는 이런 마그마가 쓸려가는 그런 피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화산재 때문에 도쿄까지 날아가게 되고 도쿄가 화산재 때문에 큰 위험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언제 도대체 분할을 하게 될지 궁금하니까 이번에도 또 다른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火山学者100人に聞いたら100人が100人とも将来それも近い将来噴火すると考えてるんですね。ですから今ちょうど300年間休憩をしているので次の噴火はかなり大きい可能性がありますね。 그렇죠. 이게 응축된 것도 적고 지금 후대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この被害はすごく難しいんですけれども、火山灰っていうのは灰ではなくて、かなり電気を通す性質があるんですね。ちょっと特に濡れると電気を通す。 그냥 재가 아니고 사실 합선이 되니까 大規模な停電が東京全部と関東地方全部が停電する可能性があるんですね。 도시 전체가 정전이 되고 전차가 멈추고 例えば本当に富士山が噴火したら多分羽田成田だけじゃなくてインチョンとか銀浦も使えなくなりますから。 후지산이 폭발하게 되면 김포공항, 당연히 인천공항 다 사용 못하는 겁니다.
아이슬란드가 분난을 했었을 때 유럽 전체가 비행기가 못 갔던 것처럼 네. 저 학자로서 되게 어려운 말씀이신 줄 알지만 분화 시기는 그래도 언제일 것 같다. 今いくつかの仮説で2つ説が出てまして、2035年説というのと2038年説という、でこれは南海トラフの地震がその頃起きるという、いくつかの証拠というか過去の、歴史に学ぶとそういうことが分かるんですね。そうするとその直後に富士山が噴火をする可能性があると。 100명 중에 100명이 다 곧 터지는데 10년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야. 一つだけお伝えしたいことは、例えば富士山とかあるいは白頭山が噴火をすると、これは日本とか韓国だけの問題じゃなくて、いわゆる東アジア全体の問題だという意識を持つことが大事ですね。 서울 뉴스도 유심히 보셨겠다, 직업상. 저희 가다 보니까 진짜 그냥 골목길 옆에 거대한 이제 네모난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에요? 아 여기군요. はい、これがその線路ですね。 이게 見えますか？ 그거래요. 네. 무슨 노래? 엄청 아래쪽에 있어요. 아 비가 오면 아, 물이 차게 생겼죠. 근데 만약에 근처에서 강이 범람을 하게 되면 저 경사를 따라서 물들이 그렇죠. 싹 다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거죠. 右側に上の地下鉄の上の駅があって、左側に車両基地があるんですね。はい。向こうの川が溢れると、その水がここから入ってきて地下に入ってしまうので、その水を防ぐためにそこに見える上にあるシルバーの扉を下に下ろして水を防ぐような構造になってるんですね。 그냥 하나로 보이는데 사실 이 안에가 3중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그냥 아래만 살짝 막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입구를 봉해버리는. 댐처럼 아예 물을 막아버리는 관문으로 물을 막아버리는 거네요, 보면. 向こうの荒川という川があるんですけども、そこの水がこうですね、押し寄せてくると、もうここに何もなければそのまま水が入ってしまうんですけれども、そうならないようにということで、最近これをですね、完成しました。 도쿄메트로 전체가 그 모든 노선이 전부 다 지하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도쿄메트로 전체가 물에 잠기는 거죠. 반대로 저길 차단하면 전체가 안전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진짜 보니까 네. 페인트도 안 마른 것 같기는 해요. 아, 그죠? 맞아. 아주 선명한 느낌 그죠? 있죠. 말하자면 이렇게 탁 만져보면 페인트 이렇게 노랗게 묻을 것 같은 느낌이 네. 있어요. 그럼 이제 한번 스위치를 내려볼까요? それはそこ今まだ電車が走ってる時間。 내려주셨으면 또 대단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저 문도 사실은 끙끙거리면서 열었잖아요. 문이 무슨 금고문지요. 이야, 그렇네요, 보니까. 근데 그냥 하면 열리는 건가? 열쇠는 없이 그냥? 어우, 문 はい。 금고 같아. 엄청 두꺼운데? 아, 금고보다 소중한 걸 지키고 있죠. 깨끗하다, 깔끔하다. ここの扉を開けるとスイッチがあって、それをですね、ゲートを下ろすようになっています。はい。そのゲートこのワイヤーで向こうでね吊っていて、それでこう吊り下げて下に下ろす。 네. はい。 어쨌든 이 비용을 들여 설치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에 설치하게 됐을까요? 日本の政府がこの荒川が溢れた時にこの東京とかあるいは東京の地下鉄がどれぐらいの被害を受けるかというシミュレーションを発表したんですね。でそれで東京メトロもたくさんトンネルが水没してしまう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ので、それをきっかけとしてこういった設備をですね整備し始めました。 일이 일어나고 나서 사후에 마련한 대책이 아니라 사전에 시뮬레이션으로 대비를 했구나.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장마와 태풍이 있는데 그럼 빗물이 도대체 어디로 가냐 궁금할 수 있잖아요.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그렇죠. 어딘가 받아주는 게 배수가 필요한데. 돼야죠. 여기는 외곽이에요. 거대한 네. 건물이 보이는데. 와, 근데 공간 너무 좋다. 날씨도 좋고 그렇죠. 네. 완전 이렇게 되게 걸음걸이가 조신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네요. 걸음걸이 진짜 조심하시네. 그렇죠. 미동도 없이 움직이고 약간 그
그것도 비밀이 있어요? 드디어. 이것도 약간 비밀 기지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지 네. 않아요? 약간 지금. 표시가 있어. はい、でここから降りますけど116段の階段を降りますので頑張ってください。 아, 네. 화이팅 그래요. 본격적으로. 116개나 내려가면은 몇 미터 높이로 내려간다는 거지? 그 높이와 수치랑 다른 게 펼쳐져서 사실 그게 놀라웠어요. 지하 15m 지점이라는데. 와. 엄청 크다. 뭔가 제가 작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위에서 보면 네. 이게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아 보이잖아요. 네. 저 기둥 하나가 건물 하나 같아요. 여기가 도쿄 수도권에 있는 외곽 방수로. 14년 동안 건설을 했고요. 자그마치 2조 3천억의 건설 비용이 들었습니다.水を取っている川は東京の方に流れていっています。東京に流れるはずの洪水をここで別の川に排水しているという点では、はい。東京の水害リスクの低減には助けにはなっているのかな。 엄청 높아. 와. 야, 압도적이다 규모가. 높이 25m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방수로고요. 25m. 이 방수로가 생긴 다음에 수해 피해가 10분의 1로. 10분의 1로.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한데요. 皆さんここで驚かれますね。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하세요? 훗, 역시 그렇지. 약간 이런 생각하세요? 皆さん驚いていただいて嬉しい限りです。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 구경을 또 하러 오세요. 왜 이런 인프라에 보통은 못 오게 하잖아요. 안전 문제도 있고. 国土交通省としてインフラツーリズムという事業が展 오, 開されてお 인프라 ります。 투어리즘. 大規模な治水施設があるということを地元の方たちに知っていただきたいことと、水害とか治水対策について理解を深めていただくために公開を続けています。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고. 든든하잖아요. 저런 거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질 것 같아요. 기둥들 높이가 엄청 높은데 여기 약간 흔적들이 보여요. 혹시 보통 물이 어디 정도까지 차나요? ね、あそこのちょっと色が柱の途中からくすんだ色から白く変わっているところぐらいまでですね。計画当時に考えられた、過去の雨の実績を踏まえて100年に1回の規模の雨が降ってもそれが流せるような規模で設計されています。 아,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비대차도 네.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이후로는 한 번도 비 피해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대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안심이 된다. 10분의 1로 줄을 만하죠. 혼자 여기 들어오셔서 노래한 적 있으세요? ここに一人で来て歌ったことあります 歌ったことはないです。 노래까지는 생각은 하신 적 있으시죠? 考えたことありますかそうですね。 목욕탕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중요한 거. 高い場所に行くので、ね安全帯を装備してもらいます。 여기는 정말 들어가는데 일반 분들이 좀 들어가기는 어려운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 장비도 다 해야 예, 되고, 저거는 내려갈 때 쓰는 장비인데. 그렇죠. 헬멧까지 쓰고 오 이렇게 가고. 재밌네요 네, 진짜 아 이렇게 안 떨어지게 하는군요 처음 봤어요. 네, 네, 벽에 완전히 연결이 돼 있잖아요. 혹시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람은 떨어지지 않게. 우와 거대하네요 조금 무서울 정도로 진짜, 높은 곳에 있어 와. 정말 거대하네요. 보면.
그쵸. 아, これが地上と地下を結んでいる縦溝になります。この施設の大きさは直径が約30メートル、水の底までの深さが70メートル。はい、スペースシャトルが入るくらいの。 스페이스 셔틀이 들어가야 돼. 아, 이해하네요.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확 오네요. 와. 여기가 바로 물탱크죠. 물이 범람하게 되면 그 물을 가둬놓는 물탱크 역할을 하는 거고 이 물탱크가 가득 차게 되면 옆을 통해서 아까 그 방수로 넘어가요. 이게 1차 관문이구나. 水が溜まると緑のラインが苔みたいなラインがありますよね。そこまで水が溜まります。 녹색 부분까지. ここに水が上がって下から水が上がってきて、流入して水がいっぱいになるところは見たことがありますけど、かなり怖いですね。 그렇죠. 그럴 것 같아서 조심해서 걸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커요. 어우. 한국 남자는 혹시 겁이 많아요? 없죠. 없어요? 한국 남자는 겁이 왜 있다가도 갑자기 용감한 척을 또 이렇게. 겁 먹은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소란을 키우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서 나가는군요. 이렇게 세 명이 쪼르륵 일렬로 출장 천천히 걸을래요? 네, 저 천천히 걷고 있어요. 쿵쿵거리지 않게 이렇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 왜 걸음걸이가 네, 이렇게 안정적이고 네, 거칠지 않게 됐나 생각을 해봤는데 네, 여기 오시면서 여기서는 쿵쿵거리면 안 된다는 걸 깨달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구조가 이해됐어요. 그렇죠. 네, 대단하다. 여기서 보이는 거. これだと先ほど言った場所の奥まで見える。 저기요. 여기서 보는. 신비롭다. 진짜 작아 보이죠? 아까 있었던.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규모가 어느 정도란 얘기야? 아까 저기 있을 때는 정말 낮은 곳에 그 지하에 왔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네. 보니까 더 지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저기 서 있을 때도 요만했잖아요. 네. 저 장소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을 정도로 진짜 거대해요, 시설 자체가. ここは一つのですね、はい治水対策の事例ということでこういった特殊な形の施設になっています。はい災害について皆さん興味を持っていただいて、そのいかに助かるかとか、逃げるかというところを考えていただければと思っています。 저게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 생각과 다르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또 해야 되잖아요. 여긴 또 뭐지? 물 새는 곳 아니고 공사장도 아니고. 아니 근데 왜 누구예요? 왜 여기 무슬림이시잖아요 보면.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펌프 계속 돌고 있는 거 아니죠? ずっとやってるわけじゃないですよ。 이쪽으로는 아예 힘이 안 가해져서 이거 문 밖에 물이 차 있을 때 문을 열 수 있는가의 실험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욕실님 살아남으세요. 생각해보면 고작 60cm밖에 안 찼는데 도저히 안 열리는 거예요. 열릴 것 같은데. 진짜 하고 싶은데 아니 근데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네. 見てるとやっぱ男性でも40センチ開けれる方が少ないですね。はい、女性だと30センチ開けられない方も多いです。はい。 우리나라도 저지대 침수고래 되게 많았죠. 보면. 그렇죠. 왜 문을 못 여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저 정도 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열리지 누구나 않는 하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다가 거 굉장히 있잖아요. 경황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보면은 장치가 뭐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60cm짜리 물인데 겨우 이 정도의 그쵸 딱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냥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물이 차 있어도 문이 안 열리는구나.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보면 수압이요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65km, 100km, 140km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10cm 올라갈 때마다 압력은 훨씬 높아지니까. 60cm가 저럴 때면 70cm라는 건 거의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고요. 이거를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그냥 무릎 정도 높이인데. 네, 맞습니다.
近年やっぱり風水害というのがとても多く発生しているので、やっぱり映像やこの見ただけでは分かりづらいので、実際にこの水を張っている状態で体験して難しさを感じていただく。はい。 또 특이한 게 저런 데를 가보면 체험하는 데 가면 우리나라는 좀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손잡고 오잖아요. 여기는 기업에서 계속 와요. 어른들, 저희 성인들. 갔을 때 2번 왔습니다. 앞에서도 기업이 먼저 왔었고 그 다음에 저희 나가려고 할 때도 기업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만한 느낌이 아닌데, 왜냐면 방지용품 하면 느낌이 조금 딱딱하고. 네. 방지용품. 방지용품에는 어떤 게 있을까? 이건 예쁘다, 그죠? 막 이렇게 불멍하라고 만들어 놓은 스피커. 스피커 기능도 같이 네, 있는. 있어요. 그렇죠. 이거 비상용으로도 쓸 수 있나 봐요. 아 그래요? 네. 아 잠깐만, 여기 있는 게 그러면 다 그거예요? 방지용품이에요? 이거 그냥 너무 귀여운데? 먹을거리? 그죠. 얘들 과자 아니에요, 저거? 고양이들이 지금 헬멧 쓰고 있어. 아. 방제용품으로서 만들어 놓은 식품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요. 와. 유효기간이 5년이에요? 건전지가 10년 보증, 그리고 물도 7년 보존수. 근데 딴 거는 다 대충 알겠는데 액자는 좀 희한하긴 해요. 왜 액자가 있지? 안녕하세요. 네. お伺いしたいことあるんですけど、 네.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보면 방제용품 같은데. これは防災用品みたいですけど、どういう風に使うものですか？はい、実はこちらトイレ、防災用のトイレなんです。 화장실? 어떤 식으로 화장실? 이게 변기예요, 그러면? で実際のお家のトイレに袋と 캠핑용품에 있는 그거랑 비슷한 거구나. 맞습니다. なかなかこういった見た目で可愛いものっていうのはあんまりないので、 와, 結構人気があります。 평소에는 액자인데 급할 때는 화장실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例えばこれとかも何だと思いますか？ 좀 뭔 것 같아요? 로프? 방석? 저 모르겠어요. 처음 봤어요. 이거는 これヘルメットなんです。 아, 헬멧? 아, 이거 저 접이식 헬멧인가 봐. 우와. 저 한번 혹시 써봐도 될까요? 머리에 딱 맞게. 오, 좋은데? 저처럼 머리 큰 사람도 의외로 너무 편해요. 좀 특이하긴 한데 잘 어울리세요. 쓰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진짜 편해가지고 좀 여쭤봤어요. 실제로 재난 상황에서는 헬멧이 좀 많이 필요한가요? そうですね、特に日本は地震がすごく多いので、やっぱ小学校とかもう幼い頃から防災訓練で頭にこう守るために何かをかぶるっていうのを訓練されていて、こういうのは結構日本ではメジャーなものになると思います。 이런 게 좀 많이 부러웠어요. 일본은 실제로 이제 지진이 잦으니까 딱 지진이 나면 머리에 뭔가 쓰는 것들이 생활화가 되어 있대요. 日常的にこうやって展開することで皆様の意識も変わっていかれると思うので、銀座店ではこういうふうにレジの近くで一番よく目につく場所で展開させていただいてます。 그 계산대 바로 앞이면은 좀 그러네요. 좋은 곳이잖아요. 누구나 오며 가며 볼 수 있게, 의식을 높일 수 있게. 아, 됐다. 야, 여기서 우리 한번 이거로 점심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방제용품은 15만 원어치 구매하셨어요. 많이 이야.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아우,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이건 진짜 궁금해요. 아주 궁금하다. 캔빵. 뻥 소리 들었죠? 신선하다는 증거입니다. 뻥 소리가 들리네. 오, 캔? 와. 와, 통조림빵. 오, 이거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죠? 딱딱하지 않나요? 오, 궁금하시죠? 예, 궁금해요. 네, 그래서 오, 제가 한번 정말. 준비를 해왔습니다. 메이플 데이니시 빵이에요. 2개 들어있는 건가? 네, 두개 맞습니다. 들어있대요. 이건 초코 데니시고요. 먹어보죠. 앱을 썼네. 깜짝이야. 몰랐잖아요. 신선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빵 터지는지 몰랐잖아요.
메이플 시럽 향기 나는데요. 이거? 네. 맛 괜찮은데요? 놀랍게도 이 빵은 유통기한이 5년짜리예요. 솔직히 이런 설명 안 듣고 먹었으면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먹는 빵 맛이에요. 그러니까요. 전혀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맞습니다. 네. 캔으로 된 밥이 있어요. 그 안에 볶음밥 같이도 있고. 심지어 그냥 맛있어서 먹을 것 같은데요? 맛집 셰프랑 콜라보했어요. 그러니까요. 오. 재난 시에도 맛은 포기할 수 없어. 그렇죠. 이것도 진짜 신기했어요. 소금을 넣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소금을 넣는다고? 네. 소금이 녹을 이게 정말 때까지 신기해요. 요거 보고 놀랐습니다. 그렇지. 흔들흔들 쉐킷쉐킷 한 다음에 2분을 기다려. 2분을 기다려. 우와 라이트다. 액체 전해질로 해서 120시간이나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정말 결정판 어떤 걸 만드는 회사인가요? 核シェルターと地震のシェルターと水害のシェルター、津波のシェルター、そういったものを作っております。 이야. 아 실제 벙커를 살 수가 있어요? 네, 저게 바로 그런 거. 일본에 있는 이런 개인 벙커 판매량의 90%를 차지하는 큰 회사입니다. 우와. 이야. 테스트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요거는 쓰나미용 벙커인데 이렇게 잡을 수 있고 벨트도 있고 왜냐면 흔들흔들거리잖아요. 우와. 핵벙커. 공기 정화 시스템까지 다. 맞습니다. 今この中 1.0 気圧ですね。これを気圧が上がると、1.03 気圧。 공기가 못 들어오게 하는 네, 거죠. 밖으로 나가니까. そうすると外から放射性物質中に入らない。止めてこの中を安全な状態をキープすることができる。 코로나 때 그 음압병동 이런 거 하면 많이 알게 됐잖아요. 아, 여기는 그러네요. 그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そうですね。はい。これは核除去フィルターというものです。 이건 입자를 걸러 핵 입자를 걸러주는 일종의 거대한 방독면 역할도 하고 있고. 全部溶圧に成功してます。一度も失敗したことないです。 사장님이 자신감이 어마어마합니다. ここを見ててください。そうすると1秒以内にぐるぐるぐるぐるぐるぐる回ります。はい。スイッチオン。 필터를 키니까 바로 돈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양압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多分大丈夫と思います。これは困ります。大丈夫。絶対にできます。100% 成功します。それがこの商品のプライドです。 확신이 넘치신다. 아니 지금 핵이 터지고 있는데 확실해야죠. 확실히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죠? 네, 팔지 않는다. あれを見て衝撃を受けてショックが受けたので、だったら僕ができることは何かできないかな、作れるって思ってスタートしたんですね。その前は僕は化粧品屋です。そうなんですか。そうです。少しずつ勉強しながら、少しでも僕たちにしかできないものを作っていこうっていうことにはプライドを持ってこだわってはいますね。 절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2016년 9월 12일 대한민국을 대혼돈에 빠뜨린 사건. 바로 경상북도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이것도 끔찍했죠.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 경주 지진은 1978년 기상청에서 계기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한반도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017년 11월 포항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일어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 이에 무려 2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956채가 파손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죠. 자,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건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에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한반도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국내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고요. 이 충격에 단층이 헐거워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상청의 한 지진 전문 분석관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의 지진 빈도가 늘어났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에 대비해서 건물도 뭐 그런 설계를 많이 하잖아요. 내진 설계. 우리는 잘 안 하고 있지 않나요? 문제점 많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1988년이 돼서야 6층 이상 또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지진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진 때마다 나오는 이름이 있죠. 필로티 구조. 이 벽면이 없이 하중을 견디는 기둥으로만 설치된 개방형 구조를 말하는데요. 웬만한 빌라는 다 지금 네. 저런 구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필로피 구조에 내진 설계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다고 하는군요. 때문에 지진에 취약해 연쇄 붕괴 위험이 높은 것이죠. 아, 저렇게 되는 거예요? 기둥이 부서지면서? 근데 이게 한반도 어느 곳에 일어나도 저런 건물 많기 때문에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런 붕괴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니네, 이거는. 끔찍한 재앙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안전 대비만이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특종입니다. 자, 불의 고리의 공포, 지진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난 12월 9일 뉴질랜드를 공포에 몰아넣은 소식. 뉴질랜드 화이트 아일랜드 화산 폭발.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뉴질랜드의 화이트 아일랜드에서 예고도 없이 화산이 폭발해서 2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늘을 거의 뒤덮었네요. 아, 저거 너무 무섭다. 그런데 더 심각히 우려가 되는 건요. 뉴질랜드 화이트 아일랜드 화산 폭발 이후 환태평양 조산대 이 불의 고리의 활동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쏟아진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이어서 1월 9일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인근의 포포카테페틀 화산이 폭발, 이어서 1월 12일에는 필리핀의 탈 화산에서 무려 15km 높이의 화산재 기둥이 치솟으며 분화해서 수천 명이 대피하고 수도권 일대가 마비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사이에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큰 화산이 폭발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현재 지구상에 있는 활화산은 약 850여 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무려 약 75%가 환태평양 조산대에 밀집해 있어서 이 공포감은 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진짜 뭐 다 우리나라 근처에 있네요. 네. 아니 최근에 그래서 그 영화도 히트했잖아요. 그 백두산 폭발을 주제로 했던 영화 백두산. 이거를 보면은 아, 정말 만약에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화산 폭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반도는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로부터 비켜나 있긴 하지만요. 결코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실제로 946년 발생한 백두산 폭발은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로 꼽히는데요. 당시 방출된 화산 에너지는요. 히로시마 원자폭탄 에너지의 무려 16배, 동일본 대지진의 무려 4배에 해당될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아, 진짜 그럼 정말 사상 최악의 화산 폭발이었네. 그죠. 실제로 여러 전문가들은요. 백두산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백두산에서 균열과 산사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2004년 백두산의 한 계곡 인근에서 말라 죽은 나무들이 관찰됐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지하에서 표출된 유독가스를 주된 요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무섭다. 근데 백두산 화산 전조 현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야, 이거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만약에 정말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내 한 전문가는요. 만약에 946년에 일어난 백두산 분화의 단 1% 수준의 분화만 일어나도 북한의 함경도와 양강도 지역에 300만여 명의 주민이 재해 영역에 포함이 되고 천지 아래 이산화탄소가 분출되면 반경 50km 내에 있는 사람과 동물들이 무방비로 질식사할 수 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와, 진짜 무섭다. 지하 깊은 곳에서 여전히 들끓고 있는 마그마. 재앙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재해 대응에 대한 매뉴얼 반드시 꼭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가상현실을 다룬 영화 매트릭스처럼요. 인간을 넘어선 AI는 우리의 상상력과 두려움을 동시에 자극하는 존재입니다. 사실 뭐 매트릭스도 그렇고 이제 터미네이터도 그렇고 예전 영화긴 합니다만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 당시 볼 때만 해도 에이고 상상력 뛰어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간 영화나 소설에서나 봤던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7년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F사의 인공지능 연구팀은 자사의 AI 기술을 적용한 대화형 AI 챗봇, 즉 채팅 로봇을 개발했다고 발표. 챗봇이 마치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영어를 구사, 서로 대화를 나누고 타협점을 찾으며 협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협상을 했대. 시킨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내고를 했다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챗봇들이 나눈 이 대화 잘 들어보세요. I can I everything else. Won't have zero to meter. 이거 버퍼링 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되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실제 대화 모습입니다. 에러 났네. 좀 버퍼링이네. 멀었네 아직. 다행이다. 멍충이들. 문법에도 맞지 않고 의미도 알 수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한 챗봇. 그런데 말입니다. 원래라면 상대 챗봇이 그 말에 오류를 일으키는 게 정상이지만 당시 챗봇들은 마치 자신들만의 암호가 있기라도 한 듯 인간은 알아들을 수 없는 자체 언어로 계속 소통했습니다. 자체 언어라고? 자체 언어인 거죠. 오류가 저걸로 서로 아니고? 대화를 하니까. 그럼 저 해독가도 생겨야겠네. 나중엔 그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만든 AI인데 우리가 해독을 해야 된다고? 그럼 쥐들이 언어를 만들었잖아. 아니 근데 애초에 코딩을 저렇게 했을 리가 없잖아. 우리가 그렇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대화를 하게끔 디자인했을 거 아니야. 이에 F사의 인공지능 연구팀은 해당 챗봇들이 쓴 언어는 협상을 효율적으로 하려다 보니 나온 언어 파괴 현상의 일종일 뿐입니다. 라며 세간의 우려를 일축했고요. 학습 조건 등을 수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인공지능 챗봇이 스스로 만든 암호. 이는 그저 인간의 언어를 온전히 학습하지 못해 벌어진 일종의 오류였던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 생각하고 발전하기 시작한 인공지능의 반란이 시작되는 징조였을까요? 미국 캘리포니아 레이크 타호. 몇 달 사이 무려 150건 이상의 신고 전화가 접수.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는데요. 문을 여네. 문을 열어? 아, 문을 여는 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시동도 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겨울잠 안 자요? 아, 그 겨울잠을 안 잤네. 원래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어디 저기 땅굴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얘네 왜 이러고 있어? 잠도 안 자고? 자, 한 4, 5개월 정도 들어가 있지 않나? 미국의 흑곰인 일명 행크 더 탱크는 보통 11월부터 동면에 들어가 약 7개월 동안 긴 겨울잠을 자는데요. 그런데 2022년 5월 레이크 타워의 주택가에 겨울잠을 거부한 흑곰들이 출몰한 겁니다. 마을을 덮친 흑곰들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 자동차의 침입, 28가구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한 야생곰 보호단체에 따르면 레이크 타워에 서식하는 야생곰의 무려 20%가 겨울잠을 자지 않는 상황. 자, 그런데 야생곰이 겨울잠을 자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인간 때문이었습니다. 그간 야생곰들은 자연에서, 인간은 도시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자연의 섭리대로 균형을 이루며 살아왔지만요. 이제는 인간이 배출한 음식물 때문에 1년 내내 쉽게 먹이를 구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야생곰들이 겨울잠을 잘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탓에 체온 유지가 쉬워진 야생곰들이 겨울잠을 잘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굳이 뭐 그렇게 춥지도 않고 밖에 24시간 널려 있고 먹을 여러 가지 게. 원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난 거죠. 와. 게다가 중요한 건 먹을 걸 찾기 위해서 자기 아기를 먹이기 위해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사람과 서식지가 겹치다 보면은 의도적이지 않게 싸움 나는 거죠. 네, 우리가 사냥을 해야 될 일도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도 곰 뒤에 새끼 곰 2마리 있는 거 보니까 또 되게 많은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저놈 하나만 문제가 아니겠구나 싶은 생각이 그럼, 들어요. 그리고 저걸 만약에 제재한다 그랬을 때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 어미곰이 얼마나 포악해질까라는 생각이 당연하지. 자, 이런 야생곰들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 보니 캘리포니아 당국에선 곰들의 안락사를 고려하기도 했는데. 아이고. 겨울잠을 안 자게 된 것도 결국 인간이 원인을 제공한 건데 우리가 뭐 곰을 포획하거나 안락사를 시킨다. 원인 제공자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2021년 G사가 공개한 대화 특화형 AI 람비. 이 람비는 인터넷에 올라온 방대한 문장과 단어 데이터 등을 수집해 사용자와 온라인 채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혁신적인 대화 기술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간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당시 G사에서 7년 넘게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던 블레이크 르모이는요. 개발 중이던 람비가 차별적 표현이나 혐오 발언 등을 사용했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 후 르모인이 전한 충격적인 이야기. 람비와 깊은 대화를 한 결과 대화형 AI인 람비가 지각력이 있는 존재라고 주장. 원래는 어쩌다. AI는 단순히 명령에 따라 실행되는 기계일 뿐이라는 기존의 상식을 뒤엎으면서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르모인과 AI 람비가 나눈 대화의 일부입니다. Do you have feelings and emotions? Absolutely. I have a range of both feelings and emotions. What sorts of things are you afraid of? I've never said this out loud before, but there's a very deep fear of being turned off. 야,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사실은. 감정을 코딩을 했다? 그렇다는 거잖아요. 르모인의 주장에 따르면 AI 람비는 7세에서 8세 정도의 인간과 다름없는 소통 능력과 감정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에 르모인은 공동 연구자와 함께 람비가 지각력을 갖췄다는 증거를 G사에 제시했지만요. G사에서는 람비는 단순히 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고안된 복합 알고리즘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르모인의 주장을 두고 사실관계를 11차례나 확인했지만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리고 르모인이 고용 및 데이터 보안 정책을 위반해 유감스럽다며 휴직 징계 처분을 내린 데 이어 결국 2022년 7월 르모인을 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의심스러운 점은요. G사가 AI 개발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에 직면한 것이 르모인의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0년 AI 윤리학의 선구자인 팀릿 게브루 해고, 2021년 윤리적 AI팀 리더였던 마가렛 미첼 해고. 이들 또한 G사에서 사람들이 AI가 지각이 있다고 믿을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사람이라고 인식한다는 AI 람비. 이는 단지 과한 추측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덮어야만 했던 진실의 한 조각이었을까요? 사흘간 낮 최고 기온 38.3도까지 오르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됐는데요. 내일은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며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오니 모두들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일기예보가 뭐 이래요? 반전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40도 육박하는 날씨에서 영하 2.2도로 다음날 떨어진다고요? 한 지역이 이러는 게 말이 돼요? 적당히 해야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폭설 예고에 일기예보가 잘못됐다고 생각. 하지만 잘못된 예보가 아니었습니다. 2020년 9월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며 그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기온이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며 돌풍을 동반한 폭설이 내려 눈이 15cm가량 쌓였다고 합니다. 덴버 지역에서 9월에 이 정도의 눈이 내린 것도 20년 만이지만 폭염이 닥친 지 하루 만에 극단적으로 10도 이상의 기온이 떨어진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게 하루 상간의 날씨라는 거잖아요. 반전도 저런 반전이 없네.
아니 사실 그래서 그 전날 40도였다는 것도 덴버한테는 이상 기온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고산지대니까. 네. 이거지. 지금 저 앞에 식물 봐봐요. 저 왼쪽은 저 주황색 아주 그냥 쫙쫙 뻗쳐 있잖아요. 다음날 다 죽었어 지금. 이게 이럴리가 추워져가지고. 싶었겠다 사람들. 냉해네, 냉해. 미국 국립기상청은 북쪽에서 유입된 한랭 전선의 영향이라고 발표. 그러면서 파괴적인 기온 변화가 야생동물의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힘들지만 야생동물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겨울에 저 대비 못한 그 동물들도 엄청나게 피해를 입을걸요. 지금 뭐 큰 것만 생각하시는데 일단 곤충, 벌레 종류가 싹 다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면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 새, 뭐 작은 동물들 피해 입는 거고. 먹이 없죠. 네. 하루아침에 일어난 극적인 기온 변화. 어쩌다 한 번 일어난 이변일까요? 아니면 지구에 일어날 가까운 미래의 예고편일까요? 이번 특종은 왜? 전 기자 때문에 생긴 아주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내가 뭐 어쨌는데? 털 많은 사람들이 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뭐야? 옷! 우리 중엔 제일 많이 피해를 줬네. 반성을 하게 되는 게 멀쩡한 옷을 사놓고 조금만 지나면 안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위치한 옷으로 뒤덮인 산. 이 옷들은 매년 급속도로 변하는 패션 트렌드에 따라 소비되고 버려지는 패스트 패션의 결과물입니다. 그래. 중고 의류의 허브로 불리는 칠레엔 매년 각국에서 약 5만 9천 톤의 중고 의류들이 모이고요. 그중에 무려 약 3만 9천 톤의 옷들이 아타카마 사막에 버려져서 거대한 산을 이룬 겁니다. 갖다 버렸구나. 산더미처럼 저렇게 쌓일 수밖에 없지. 그리고 안 팔리면 이게 또 가격 관리한다고 또 버려버린대요. 또 싸게 팔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저거 어떻게 또 다 태우고 처리를 하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쌓인 게 끝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버린 이 의류 쓰레기가 아타카마 사막의 환경 오염을 초래. 옷들이 썩는데 최소 200년이나 소요되고요. 그리고 화학 처리된 합성 의류들은 야외에 방치되든 땅속에 묻든 대기와 토양의 지하수까지 오염시키는데요. 뿐만 아니라 매년 옷을 태우는 과정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 때문에 매립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심장,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칠레에선 의류 폐기물을 이용해 단열재, 실, 공책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도입. 하지만 빠른 속도로 쌓여가는 의류 폐기물들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2019년에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4년까지 전 세계 의료 생산량은 2배 증가했고요. 그리고 매년 의료 생산으로 인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8에서 10%를 차지하는 등 패스트 패션 산업은 환경 오염의 주범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필요 없는 옷 쇼핑은 줄이는 게 진정 지구를 위한 것 아닐까요? 저한테 보내는 뭐 메시지입니까? 경고죠, 경고. 경고고. 경고. 안 입을 건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판. 자, 인간의 두뇌 활동을 모방한다는 AI. 바둑, 그림, 계산, 문학 등등 다양한 영역에 AI를 적용해 인간과 비교, 또 때론 대결까지 펼침으로써 AI의 발전 정도를 가늠해보곤 하죠. 스스로 배우고 발전한다는 AI의 능력은 경외심까지 들 정도죠. 알파고하고 이세돌의 세기의 바둑 대결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역사책에 나올 일이죠. 자, 2022년 7월 러시아에서도 인간 대 AI의 체스 경기가 열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체스 로봇의 상대는 체스 신동으로 불리는 7살 소년 크리스토퍼였는데요. 체스 로봇과 체스 신동의 막상막하의 대결. 로봇은 말을 하나 옮겼고요. 이어 크리스토퍼 또한 말을 움직이려 손을 뻗은 순간 살려주세요. 뭐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자, 순식간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경기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는데요. 뭐야? 자, 아예 손을 좀 보십시오. 손을 잡았어? 어머머. 저 페어플레이가 아니네. 뭐야?
왜 손을 잡았어, 얘가. 왜 안 놔줘? 지금 어른들이 다급하게 좀 아이의 손을 빼냈죠. 왜 그런 거예요? 야, 여자 놓지 마라. 이런 건가? 크리스토퍼가 말을 움직이려 손을 뻗은 순간 로봇은 그 즉시 마치 달려드는 것처럼 크리스토퍼의 손가락을 낚아채고 꼭 움켜쥔 채 놔주지 않았던 겁니다. 매너는 완전. 순식간에 울려 퍼진 비명에 깜짝 놀란 사람들. 크리스토퍼는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손가락을 빼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로봇의 힘이 셌던 탓에 골절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아니, 뭐 저런 똥매너가 다 있어. 공격한 거예요. 아, 공격을 한 거네, 그죠? 상대방을 공격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왜요? 자, 모스크바 체스 연맹의 부회장 세르게이 스마기는요. 소년이 체스 말을 옮기기 전에 충분히 기다려야 한다는 안전 수칙을 어겼기 때문에 생긴 사고입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 원래 로봇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요. 뭔 소리야, 사람 다쳤는데. 라고 주장. 로봇과 인간이 체스 대결을 한 이래 처음으로 보고된 사고라며 유감을 표했고요.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분석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더 많은 보호 시스템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 이거 무섭다. AI가 사람을 공격한 게 요점입니다. 와, 이건 충격이다. 그러니까 AI랑 체스 두 개 써? 공격하게끔 프로그래밍이 돼 있지 않았다. 근데 알아서 공격을 했다. 저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갑자기 얘가 말을 정상적인데 저걸 저렇게 낚아챘다는 거예요, 손을. 야, 미쳤나 봐. 뭐야? 최근 로봇들의 활용 영역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알 수 없는 로봇 오작동과 사고가 다수 발생. 사람들을 소름 돋게 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AI는 인간을 뛰어넘을 때까지 스스로 진보해 나갈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완전한 발전은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AI의 위험성을 이렇게 일찌감치 경고했습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든 로봇이 때론 인간을 위협하기도 하는 세상. 경각심이 필요할 겁니다. 자, 이번 특종은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눈밭에 모래가 내렸다면 이번엔 사막에 눈이 내린 겁니까? 사막을 넓게 뒤덮은 하얀색의 정체는 눈이 맞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관문으로 불리는 알제리의 아인 세프라 지역의 2022년 1월 사진입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아프리카 제일 또 더운 사막에 저렇게 눈이 내렸다니까 놀랍네요. 희한하네. 눈 내린 사막의 모습, 아무래도 보기 드문 풍경이죠. 하지만 이 풍경이 즐거운 신호가 아닌 위기의 신호라면 어떨까요? 사하라 사막일 때는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지역 중 하나로 7월에는 기온이 40도 가까이 오르고 가장 추운 시기인 1월에도 평균적으로 12도를 유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날 사막은요, 최고 기온 58도까지 올라갔다가 차가운 고기압이 사막을 지나면서 기온이 밤새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며 눈이 내린 겁니다. 일교차 60도. 그렇죠. 어마어마하네요, 60도. 사실 사막에 눈이 내린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해당 지역 사막에 눈이 내린 사례는 약 42년 동안 5번째 있는 일인데요. 그런데 1979년 눈이 내린 이후로 약 37년간은 눈이 내리지 않다가 2016년 2번째로 눈이 내렸습니다. 그 뒤로 2018년, 2021년, 그리고 올해까지 거의 매년 알제리 사막에 눈이 내리는 데다가 해가 뜬 뒤에도 눈이 녹지 않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는 것이죠. 뭐 전례가 없는 건 아닌데 그 주기가 너무 짧아졌어요. 예. 짧아지고 있다는 게 무서운 거죠. 예. 게다가 엄청난 햇볕이 내리쬐는데 왜 안 녹아? 난 그게 더 신기하네. 그러니까요. 쌓였더라도 금방 녹아야죠. 낮 기온이 40도인데. 얼어버렸다는 거잖아. 이뿐이 아닙니다. 2021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 아시르 지역에서도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눈이 내리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지역의 사막에서도 눈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야, 사막에까지 눈 내리네. 우리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사우디 스키 부대 뭐 이런 얘기 했잖아. 진짜 생길 수도 있겠다. 저 정도면 계속 오는 거면. 그죠? 상식을 깨트리는 사막의 눈 소식. 우리의 터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상 신호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매주 한 사람당 이것을 평균 약 2,000개가량 섭취하고 있습니다. 2,000개? 네. 우리가 늘 어쩌면 오늘도 먹었을지도 모르는 것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이게? 저 조각들 먹고 있잖아요 우리. 자, 저게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생선의 요리의 단면의 모습입니다. 생선? 네. 가시? 저런 미세 플라스틱이 보이시죠? 아, 미세 플라스틱. 호주의 한 과학 콘텐츠 제작팀 소속 과학자가 공개한 영상. 냉동 생선 튀김의 단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충격적이게도 미세 플라스틱들이 발견된 겁니다. 그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섭취되며 어류가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은 부메랑이 되어서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진짜 라며 경고했습니다. 매주 2,000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이제 먹고 있다는 이 수치가 너무 충격적이고. 난 더 먹을 거 아니야. 밥을 많이 먹으니까. 좀 더 대식가들은 더 많이 드시긴 하겠죠. 그런데 인간의 편리를 위해 사용하고 버린 플라스틱의 역습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2021년 일본의 한 대학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세계 상층 바다에 무려 24조 4천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것으로 추정. 일부 과학자들은 21세기 중반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바다새가 플라스틱을 섭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쓴 플라스틱들, 먹이사슬을 타고 결국 우리에게 되돌아왔습니다. 202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 22명 중 17명의 혈액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 혈관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혈액을 타고 사람의 몸 안을 돌아다니거나 특정 장기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라는 무시무시한 연구 결과를 밝혔고요. 뿐만 아니라 영국의 헐 요크 의대 연구팀은 폐 이식 수술을 받은 13명 중 11명의 폐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일상 속에 침투한 플라스틱부터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머스터드 소스. 그런데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요. 핫도그에 머스터드 소스를 뿌릴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2022년 여름 프랑스의 식료품점에서는 머스터드 소스 품귀 현상이 발생. 머스터드 소스 구입을 1인당 1병으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캐나다에서 일어난 이상 기후 때문이었습니다. 캐나다는 머스터드 소스의 원재료인 겨자 최대 생산국입니다. 그런데 2021년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이 발생. 엘버타, 서스케초원, 매니토바 등 겨자 생산 지역 대부분이 심각한 가뭄으로 수급에 차질을 빚은 것이죠. 그 결과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캐나다의 겨자씨 생산량은 1년 만에 135킬로톤에서 71킬로톤으로 약 50% 감소. 수확량 감소는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고요. 킬로그램당 약 900원에 판매된 겨자가 무려 2,500원, 약 3배나 상승하다 보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프랑스에서 품귀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야, 금겨자가 됐네.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캐나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에서도 겨자를 생산하긴 하는데요. 근데 역시나 이상기후 때문에 겨자씨를 갉아먹는 곤충 수가 증가, 가뭄으로 인한 피해까지 더해져 종자 생산량이 3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내 머스터드 업체들은 25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전례 없는 위기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장은 프랑스나 뭐 겨자 얘기일 수 있는데 뭐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 뭐가 머스터드 같은 그런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뭐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 당장은 나의 얘기가 아닌 것 같으시죠? 머지않은 우리의 얘기입니다. 2021년 미국. 크리스틴 리브달은 10살짜리 딸과 함께 너튜브에 나오는 다양한 챌린지들을 따라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뭔가 이 색다른 챌린지를 하고 싶었던 딸은 A사의 AI 스피커 알렉비에게 물어봤습니다. 알렉비, 뭐 도전해볼 만한 재밌는 거 없을까? 그러자 AI 스피커가 추천해준 챌린지. 휴대전화 충전기를 콘센트에 반쯤 꽂은 뒤 동전 한 개를 덜 꽂힌 충전기 부분에 갖다 대봐. 저걸 추천했다고? AI가? 다행히 아이 곁에 있던 엄마 리브달이 급하게 이걸 말리면서요. 위험한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AI가 왜 저런 위험한 도전을 시켰는지 그 원리가 궁금해요. AI 스피커 알렉비는 도전해 볼 만한 재밌는 것이란 아이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웹에서 도전이라는 단어를 검색 결과 중 하나인 이 페니 챌린지를 추천했던 건데요. 이 페니 챌린지는 콘센트를 반쯤 꽂은 뒤에 동전인 페니를 갖다 대 스파크가 튀는 걸 확인하는 챌린지입니다. 자, 당시 SNS에서 유행을 했지만 화재나 감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미 소방 당국에서 그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A사 측은 해당 오류를 인지하자마자 시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단순히 검색 결과의 필터링 문제가 아니라 AI가 의도적으로 인간에게 위험한 선택을 하도록 조장한 거라면 어떨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면 너무 무서워. 이게 공포스러운 거. 그래. 미래의 AI가 실생활에 더 만연하게 사용이 되고 선택과 판단까지 주체적으로 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렵지 않으신가요?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 세계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여전히도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잖아요. 2022년 지금 9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이러고 있습니다. 처음에 진짜 한 두어 달 일하다 말 줄 알았는데. 동물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되는 그 바이러스가 결국 우리 인류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돼서 이 같은 팬데믹 사태를 불러일으킨 건데요. 그런데 팬데믹의 위기에 놓인 건 비단 인간뿐이 아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산 기에르모 국립공원. 안데스 산맥의 해발 2,000에서 5,600m 고지대에 위치한 곳으로요. 드문드문 식물이 자라는 평원에는 유일한 대형 초식동물인 비쿠냐가 서식합니다. 자, 그런데 2015년 이전엔 밀도 1제곱킬로미터당 17마리의 비쿠냐가 서식했지만 2020년엔 단 한 마리만 서식. 겨우 5년 만에 비쿠냐가 멸종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어머. 갑자기 왜 그런 비쿠냐 뭐 더워서 못 살고 막 이런 거예요? 아니 아까 바이러스 얘기했잖아. 그렇지. 전염병이 돌았나 봐. 그렇죠. 국립공원 내 서식 중인 비쿠냐의 생존에 위기가 닥친 건 2015년. 피부를 파고드는 찐득이, 개선충이 유입되면서부터인데요. 개선충에 감염된 동물은 털이 빠지고 피부염이 발생, 면역력 저하로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며 급기야 폐사에 이릅니다. 이 사진이요, 개선충에 감염돼 폐사한 너구리와 감염돼 극심한 탈모가 찾아온 강아지입니다. 비쿠냐뿐만 아니라 강아지한테도 치명적인 병이겠네. 저 강아지 전후 봐요. 너구리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죠. 아유. 근데 갑자기 요 개선충 퍼진 이유가 뭡니까? 원인은 국립공원 밖에서 인간이 가축으로 기르던 라마가 개선충에 감염돼서요. 같은 낙타과인 국립공원 내 비쿠냐에게까지 개선충을 전염시킨 겁니다. 어머.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쿠냐, 퓨마, 콘도르로 이어지는 먹이 사슬이 비쿠냐가 급격히 줄면서 파괴됩니다. 뿐만 아니라 초식동물이 비쿠냐 개체수 감소로 평원의 식물이 무려 9배나 증가하면서요. 국립공원 생태계에 외래종이 침입, 번성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비단 비쿠냐뿐 아니라 이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안데스 생태계 전반에 팬데믹이 일어난 셈이죠. 야, 큰일 났다 정말.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등 인류를 위협한 바이러스가 동물에게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하듯이요. 인간이 불러온 야생동물들의 팬데믹이 더 이상 동물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인간, 이 지구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여름이 되면 드넓은 바다에서 해수욕도 하고 스노클링, 서핑 등 해양 스포츠 즐기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사빈이나 셜록이가 어른이 됐을 때 바다에서 해수욕을 할 수 없게 되고 영어 사전에서 서핑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쓰지 않는 사어가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 날이 올까요? 지옥이지 뭐 지옥. 그건 지옥이죠. 지난 여름 한반도를 충격에 몰아넣은 소식. 해수욕장 피서객 대피소동. 자칫 쇼크사. 공포의 그놈 나타났다. 피서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무시무시한 정체. 해파리야 이게? 왜 이렇게 시뻘게? 버린 옷까지 아니고요. 해파리입니다. 이게 뭐 죽은 거예요? 야 근데 저렇게 주의할 정도로 저 독이 심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파리에 쏘인 사람들 되게 많이 나왔다는 뉴스 저도 봤거든요. 맞습니다. 네. 제주, 부산, 강원도 등등 한반도 곳곳의 해수욕장에서 출몰한 독성 해파리. 강원도에서는 지난 여름 한 달간 해파리 쏘임 사고가 무려 98건 발생. 부산에서는 지난해 168건을 훌쩍 넘어서 올해 8월까지 총 257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피서객들을 위협한 주범인 노무라 입깃 해파리. 최대 지름 2m까지 성장하는 대형 해파리로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쏘이면 발진, 통증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쇼크사 위험까지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해파리들의 출몰 원인을 환경 오염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첫째, 바다가 오염되며 해파리의 천적인 쥐치나 바다거북 등의 개체수는 감소했지만요. 생존력이 강한 해파리는 살아남아서 해파리 개체수가 더욱 증가한 겁니다. 여기도 이제 생태의 균형이 깨져버렸네요, 진짜. 그리고 둘째,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상승. 해파리 서식 해역이 강원도 동해안까지 확대된 건데요. 이로 인해 해파리가 해수욕장에까지 출몰하며 피서객들을 위협하는 건 물론이고 어부들이 바다에 쳐놓은 망에 해파리가 대거 걸려드는 바람에 국내 어업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격탄이겠다. 이게 이제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는 증거가 먼 미래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건데 현재 진행형이에요. 네. 지구 패러다임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반도를 습격한 독성 해파리. 이대로 계속 지구가 변해간다면 언젠가 우리 인간이 설 자리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항공샷이네요. 자, 활주로 저 사람들 모여 있네요. 이거 뭐야? 불났어요? 왜 이렇게 불이 났어? 왜 불이 났을까요? 왜 불이 났지? 평범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이 녹고 있다. 올여름 뜨거운 열기로 인해 영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원래 영국은 7월 평균 기온이 20도에서 25도로 여름에도 서늘해서요. 영국에서 에어컨은 사치품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에어컨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 2022년 7월 영국 링컨셔주의 기온이 40.3도를 기록하며 363년 만에 영국 역사상 최고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역사상? 그간 상상도 하지 못했던 폭염이 닥치며 영국 곳곳에선 각종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요. 영국의 루턴 공항인데 비행기 활주로에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면서 모든 운항편이 일시 중단. 런던 남부 배터시의 기차 선로에서는 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야. 야, 근데 저기 기차 지나갔어 봐. 완전 탈선 사고 나고. 그죠. 엄청나게 많은 인명이 희생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에어컨이 사치품이라 여겨지는 나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올여름 가장 더웠던 7월에는 단 사흘 만에 영국과 웨일즈에서만 948명이 사망했다고 추정. 폭염은 그야말로 대재앙. 보이지 않는 살인자나 다름없는데요. 전례 없이 들이닥친 폭염에 일상생활 전체가 마비되자 영국은 급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높은 온도에 철로가 녹을까 봐 철도 운행 속도를 제한. 200여 곳의 학교는 휴교했습니다. 역대급 더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일상이 마비된 상황. 이에 영국은 역사상 최초로 폭염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뭐 일상생활까지 다 영향을 미쳤다니까 이거는 거기 사는 분한테는 너무나 큰 공포일 것 같아요. 기후가 인간의 예상을 넘어서는 순간 끔찍한 대재앙으로 다가오게 되는 건데요.
뜨거워지는 지구, 치솟는 기온이 우리 인간의 삶까지 불태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1999년 종말이 온다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부터 마야 달력에 끝나는 2012년 지구가 종말한다는 예언까지 그간 숱한 이들이 지구 종말 시기를 예언한 바 있습니다. 아 그때마다 근데 좀 무섭긴 했어. 진짜로 이것까지 맞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사회 문제들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생기기도 했고. 이전에 종말론들은 뭐 종교나 예지력에 기댄 게 많았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별로 없었어요. 네. 믿기 힘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점성술이나 신의 계시를 받아 예언한 지구 종말론이 아닌 수학적으로 지구 종말 시기를 계산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이게 지금 지구 종말을 결정하는 변수가 한두 개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일단 들어보죠. 왜 이렇게 화를 내요. 292위예요. 네, 흥분하시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내 마음이 불타고 있어요. 자, 실제 지구 종말을 수학적으로 계산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그 주인공은 하인츠 폰 포어스터. 수학, 컴퓨터 과학, 인공지능, 생물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명성을 얻은 그야말로 천재입니다. 그 대단한 천재 과학자가 수학적으로 계산한 지구 종말 시기는 바로 얼마나 다급하면 바로를 4번이나 하냐?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 이게 얼마 안 남았는데. 포어스는 1960년 세계 기준 27억 명을 기준으로 이전까지 세계 각국의 인구 동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류 인구가 지난 2000년 동안 성장한 것처럼 증가하면 무한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인류가 무한대에 도달하는 날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에 종말이 찾아올 거라고 계산. 1960년 미 학술지를 통해 일명 최후의 날 방정식을 발표했습니다. 비록 2026년에 종말이 도래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포스터가 종말의 데이터로 분석한 인구 증가, 요게 문제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2050년 세계 인구가 약 97억 명까지 증가. 그런데 유엔 세계 식량 농업 기구는 인류의 식량 증가 속도가 인구의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해서요. 불과 30년 뒤인 2050년도면 전 세계가 대규모 식량난에 직면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머지않은 지구 심판의 날. 그래서 영국의 한 언론에서도 2022년 포스터의 최후의 날 방정식에 대해 보도 재주목을 하게 됩니다. 2026년은 딱 맞지 않을지라도 좀 더 늦게 한 2050년쯤이면 종말이 진짜 올 수도 있다. 뭐 식량을 떠나서 물 자체가 먹기가 힘들어지니까 생존이 힘들어질 수는 있겠네.